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치찌개 소주 한 잔 준비했는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 오늘로 예정을 했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아마도 김치찌개 맛집 정도 섭외를 해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예. 뭐 이제 여야 간의 대립 국면, 특히 이제 장관 청문회 인사가 청문회 임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임명을 놓고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선뜻 받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그 당선인한테 뭐 밥 한 번 먹는데 뭐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가장 오랜 시간이 당선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야당은 이렇게 안 만날까? 사실은 뭐 한 번에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 예. 경색 국면을 좀 풀어보자라는 어떤 대통령의 제스처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보통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나서 뭐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최근에 뭐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지금 민주당 그 정당 지지율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위기감이 일단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서로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서로 뭐 전화한 적 없다, 아니 예. 전화 받은 적 없다 그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또 뭐 이 대통령실 쪽에서는 아니 우리 분명히 연락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이거를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지금 그 민주당 사정이 지금 예. 현재로서는 이거를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은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화 안 받아서 비서진에게도 전화를 했다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전화도 안 해놓고 전화했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토콜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정중하게 정식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사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서진을 통해서 뚝 온 거를 이거를 정식으로 안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화를 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안 보는 것 같고 이거를 자체를 얼마나 민주당이 어렵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갔을 때는 어쨌든 김치찌개 소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성과가 민주당도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얻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야당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회동한 다음에 갑자기 한덕수 부결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감당을 하기가 좀 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야당은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소통과 협치 행보를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네. 내용일까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본인이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5.18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도 이제 이 내용 정신 이제 포함시키는 거 좀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한 바도 있고 그런 공약을 좀 지키는 의미,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그 윤 대통령 호남 지지율이 그래도 과거의 그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후보에 비해서는 득표력이 괜찮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서진 정책 굉장히 맹렬하게 좀 추진을 했던 바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임기 초반에 좀 국정 수행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호남에 상당히 좀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민주당 쪽은 그걸 이제 반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공식 입장을 어떻게 낼까요? 아직 뭐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 이걸 사실은 또 반대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5.18 정신 특히 민주당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걸 예. 막겠다 이렇게 가긴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잠시 뒤에 대통령이 또 시정연설을 예정이 돼 있고 핵심 키워드가 이제 협치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밥을 먹자, 밥 좀 먹자 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5월에는 힘들까요? 5월에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양당이나 뭐 정부하고의 어떤 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나오고 뭐 어느 쪽이 이기든 그런 다음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전에 5.18 관련해서 조금만 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 시절에 그 5.18 80년 5월에 광주 민주항쟁이 열린 다음에 모의 재판을 열어서 전두환한테 뭐 사형을 구형했다 뭐 이런 예.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980년 이후에 본인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5.18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5.18을 터부시하는 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빚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뭐 이를테면 전두환, 노태우 사진이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절된 거예요. 민정당하고는 다른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붙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수 정당이 한번 털고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주 방문하면은 광주 민심이 어떨지도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지난 주말에 예.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 또 광장시장, 남산 한옥마을 등등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이게 참모들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건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모를 리는 없죠. 어쨌든 뭐 경호도 따라가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워낙 이제 그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비밀리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쉽진 않은데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하다가 갑자기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일정을 빼서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의외로 참모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기획된 그런 예.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통에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하고의 소통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좀 강하고 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빨리 국정수행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초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청와대 F4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미남 비서진들 이제 이래가지고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상당히 이제 훈훈했던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임기 초반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이 협치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던 게 그동안의 대통령들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시작하시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는 예. 거고. 주말마다 일정이 좀 고민되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그렇게 좀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던 백화점에서 옆에서 구두를 사고 내가 가던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를 사 먹는 모습이 이색적이긴 하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컨셉 예. 자체가 구중궁궐에서 나오겠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용산으로 가겠다라는 거에 다 연장선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 계셨던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나 내외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했거든요. 공식 예. 행사 일정이. 근데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고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쇼적인 부분이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고 이것도 일종의 쇼는 맞는데 쇼를 예. 저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대통령의 의지 이런 거니까.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이럴 거냐라고 하는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전 성과만 좋으면은 밖에 나와서 나대리를 하든 그거는 모르겠고 다만 좀 지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좀 비판이 많아서 예. 출근 시간이 좀 일찍 나오시면 어떨까? 좀 안 막힐 때 좀 나오시면 어떨까? 한 달 정도 지금 예. 있는데 많이들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 주말 일정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 오늘 월요일 국회를 찾습니다. 이제 취임 후에 첫 시정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일단 첫 번째 그 배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뭐 이런 이제 취지의 그런 시정 연설이 기본적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의 발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취임사가 너무 좀 축약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세웠던 키워드, 뭐 자유, 민주, 뭐 북한핵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주로 그때는 짧게 이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추경안 관련한 시정 연설 때에는 그 통상적인 그 시정 연설 때처럼 예. 좀 국정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국민들이 그걸 좀 기대를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취임사하고는 다른 공식석상에서의 국회에서의 또 연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뭐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뭐 추경안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전 10시 예정이니까요. 잠시 뒤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저 통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정연설 입장 때 이번에 또 취임 이후 처음이니까 누구랑 악수랑 하는지 또 악수할 때 야당 의원들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도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이제 박수를 치는지 안 치는지 누구는 치는지 안 치는지 그래서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모르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연출될지도 관심인데 아무래도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무조건 이를테면 뭐 침묵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예. 게다가 첫 시정 연설이니까 그래서 많이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서로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청문회 특히 이제 그 장관들 임명 여부가 조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메시지 외에도 협치를 또 강조할 거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사직을 이제 사직을 하고 그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이제 본인이 그 검사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그 말년에 겪었던 그런 이제 좀 나빴던 기억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독직 폭행을 당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새로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전반에 대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본인 친정에 대해서 겪었던 그런 나쁜 기억들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그런 지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예.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사직서 냈다는 거는 한동훈의 법무부 출범이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임명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시정연설 하는데 예. 임명을 하면은 이제 뭐 폭탄이 떨어지는 거나 예. 마찬가지니까. 내일로 근데 지금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주중에 아마 뭐 내일 아니면 모레 뭐 요 정도에 이제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어쨌든 주고받는 거고 또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예상이 된 거지만 어쨌든 야당의 반발이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를 뭐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은 지명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야당과 뭔가 협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민심이 어떤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가 될까요?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4%였고요. 적합하지 않다는 게 36%로 나타났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24%, 부적합 응답이 45%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여론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좀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뭐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는 했지만 이걸 관철시키기에는 조금 여론의 힘을 좀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론은
역시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하든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거고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의 좀 문제점들을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한 표명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국민들도 대략 그런 부분을 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불가피하게 이제 임명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초반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과거에 전직 총리 후보라든가 장관 후보들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다 그만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분의 그 설명과는 달리 인사청문회에서 설명과는 달리 국민 정서상으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시정연설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이제 들어와서 착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 그리고 초당적인 협치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장 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과 환담을 이제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환담 중에서도 또 여야 간의 이제 협치 그리고 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로 보낸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7조 원 규모의 별도의 추경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야가 이 추경안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예, 그리고 장관 인선 그리고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를 이뤄낼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방문해서 첫 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민생경제 안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추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됨으로써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은 국민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8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셔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예,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오던 우리 경제의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억 4천억이지만 59조 4천억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천억과 금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 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천억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천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의 23조 원, 국가 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 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3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전을 위해 총 3조 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마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협조 그리고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퇴장을 하면서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지금 이제 퇴장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연설 때 입장 퇴장 때 이럴 때 보면은 야당에서도 함께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이제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청하고 이런 분위기였죠. 예, 아무래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경색 국면일 때는 뭐 침묵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첫 대통령 이제 일을 해보겠다라는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야당에서도 무리수라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이제 화합 이런 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전 눈에 띄는 게 지금 처칠과 애틀리라는 지금 그 두 명의 인물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영국 보수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연합 내각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협력을 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대한민국 현황이 준전시 상황이다. 그래서 같이 협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좀 메시지, 화합과 협치의 메시지는 이제 대통령에서부터는 나온 거고 예. 야당이 어떻게 받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국회 곳곳 본회의장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의원들과 가능한 많은 의원들과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야당 지도부하고도 악수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네. 아주 냉각기류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첫 시정연설 자리인데 너무 또 이렇게 또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오히려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의식하는 것 같고요. 예. 보니까 뭐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평상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악수하시는 거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고 예.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거의 모두 지금 다 지금 악수를 하려고 최대한 예. 이렇게 노력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도 언급했듯이 예. 지금은 뭐 일단 추경안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가 가장 지금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때 대통령의 넥타이 색도 항상 화제를 모으는데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약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비슷한 하늘색을 입고 왔어요. 네, 뭐 예. 저럴 때 이제 보통은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를 매거나 섞여 있는 섞여 있는 거 예. 매거나 아니면은 상대당 거를 이제 존중하는 거를 뭐 많이 매는데 예. 오늘은 이제 파란색을 맸네요. 그래서 더욱더 이게 이제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메시지를 좀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식 때도 비슷한 색깔의 넥타이를 맸던 그렇죠. 거죠. 그때 굉장히 밝은 색을 매서 그러니까 이 넥타이하고 셔츠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밝은 하늘색 그런 그 넥타이를 맸었죠. 보통은 이제 대통령 컬러 그러면 이제 붉은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고 예. 이제 그러기 마련인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취임식 때부터 좀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을 하려고 아마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윤 대통령 인상이 조금 강성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좀 예. 절실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그래서 의원들과도 또 악수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예.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 넥타이 컬러를 통해서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찾아가서 지금 박용진 의원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속내로는 지금 가장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한덕수 총리 인준안 아니겠습니까? 이 예.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민주당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 뭐 정성호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그냥 인준해 주자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론의 향방을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인준안이 일단 언제 투표가 잡힐지부터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예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는 논의를 안 할까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뭐 논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 사안 자체가. 좀 미루는 겁니까 뒤로? 예, 뭐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런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이게 뚜렷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도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연계가 안 돼 있다고 양쪽 다 얘기는 하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또 결단도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예. 먼저 때려줘 약간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난 다음에 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든 지명 처리를 한 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일 명분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화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예. 후속 조치가 뭐 한동훈 후보자 지명과 함께, 그러니까 임명과 함께 다음에 바로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국정 현안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그 인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앞으로 이게 풀릴 수 있는 어떤 계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결국은 빅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계 안 한다라고 양쪽에서 얘기하지만 예. 또 결과적으로는 연계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아마 민주당이 그 인준안을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지금 장관 후보자 가운데서 몇 명을 낙마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보기엔 물밑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정호영 후보자 포함해서 예. 한동훈 후보자도 사실은 뭐 민주당이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를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자 빼고 그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자 순으로 해서 과연 몇 명까지 이제 이 낙마를 시키느냐 예.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건대는 한 3명 예. 예, 뭐 그것이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5.18 참석에 대한 독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합이라는 큰 키워드로 지금 국정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남북한 화해 협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어떤 뭐 스탠스가 그거였고 지금 뭐 백신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또 얘기를 했고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선순환이 필요하다. 선순환 예.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 먼저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신뢰에 의해서 다시 조금 이제 그 뭐 도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에 어떤 방역이나 이런 인도적 지원 같은 거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협치를 강조한 시정연설 이후에 또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